지금 반디캠으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왜 운영하세요? 어떻게 운영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시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남겨볼게요. 질문. 블로그를 왜 하시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로그에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적을 가지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를 못 낸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 블로그 투잡됩니다. 혹시 책이 나오게 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책을 내게 됐냐면 말 그대로 진짜 블로그로 투잡하다가 책을 내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마케팅하고 쓰게 된 거는 원래는 블로그에 저는 물건을 파는 걸로 시작했어요. 유통회사에 다녔고 유통회사에서 제가 뭔가 약간 총판하는 회사에 물건을 좋은 가격에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보다 최소 한 30-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받는 그런 유통회사에 있었고 그 물건들을 원래는 총판이라고 해서 다른 기업에 되게 큰 단위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큰 단위로 건건이 들어오는 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의 수익 구조를 하나 더 만들자라는 어떻게 보면 서브의 개념으로 그러면은 세인아 너 블로그에 한번 올려봐. 올려서 팔리면은 너 인센티브로 줄게. 우리야 뭐 물건 많이 팔려서 판매량이 많아지면은 공급처에 좀 할 말도 생기고 이게 더 좋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제 블로그에다 물건을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별 생각 없이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보너스인데 너무 좋네요. 이러면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올렸던 글이 지금도 제 블로그에 남아 있는데요. 사실 저는 뭐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는 거는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어떤 SNS에 엄청 최적화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뭐 SNS 싸이월드도 8만 명씩 들어왔던 그런 투데이 멤버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낯섦이나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해서 세일즈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죠. 아, 나는 이 블로그를 하는 목적은 물건을 파는 것이야. 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 목적을 위한 방법을 계속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한두 달 만에 그 블로그에서 팔았던 그 금액이 제 월급을 넘어서더라고요. 예, 되게 놀랍죠. 예, 제가 그 당시 월급을 200만 원 정도 받았었어요. 그때가 2010년. 근데 2010년에 200만 원 월급 받던 걸 내가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블로그로 시작했더니 200만 원을 넘게 벌게 되는 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라는 곳이 그냥 남들은 일상의 일기장으로서만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단으로서 이거를 잘 발전시키면은 그게 돈이 되는 방법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제가 직접 팔아보면서 체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물건 파는 것을 계속 온라인을 통해 하다 보니까 블로그라는 하나 채널만으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서포트 채널로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셜 채널들을 접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소셜 채널 친구들 중에 이렇게 출판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책 마케팅을 의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목적이 있었죠. 아, 이 책을 팔기 위한 마케팅, 책을 팔기 위한 리뷰.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글을 쓰고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했더니 실제로 성과가 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출판사 대표님들이 야 세인아 너 그냥 남들 것만 팔지 말고 네 책도 한번 팔아봐. 그러면서 너도 이렇게 팔았던 노하우나 네가 지금까지 블로그 운영했던 거를 가지고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하게 된 게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책이죠. 그 블로그 투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로그로 투잡을 하면서 만들게 된 그런 블로그였기 때문에 책의 제목도 거기에서 소스를 뽑아서 책 제목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목적을 적어주셨어요. 소희님 같은 경우 나를 알리고자, 그리고 나와 내 일을 알리기 위해서 정혜님 얘기해 주셨고, 또 강사인 나를 알리고자 했던 거군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우진님은 정보 공유와 나의 영업맨. 네. 그리고 지성님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지금 지성님 같은 경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가서 좋아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블로그를 하는 목적 자체가 저는 결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셜을 하는 이유들이 물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아서, 뭔가 인맥이 넓어지는 게 좋아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또는 뭔가 이제 재미있으니까 뭐 이런 목적들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끝에, 그래서 결국 당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라는 질문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블로그에 내가 무엇을 써야 할지에 대한 그 목적이 뚜렷한 글쓰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뚜렷한 목적을 가진 글쓰기여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경력이 괜찮지 않아서 다른 걸로 알리고 싶었고, 본인의 일을 알리고 싶고, 개인 브랜딩 상담 심리 전문가와 책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전문성을 알리고 싶어서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나머지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블로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딱 단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블로그 핸드폰 딱 들어보시고 블로그의 홈 화면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블로그의 홈 화면. 자, 두 번째 제가 드린 거는 여러분들 블로그 홈 화면에 들어가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여쭤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의 홈 화면을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걸 생각하느냐.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내 블로그 첫 화면에 딱 들어와서 내 이 첫 번째 홈 화면을 딱 본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첫 번째 홈 화면에 나오는 대표 글과 연락처라든지 소개글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그 목적에 맞춰서 적혀 있는지, 그 글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은 강사로서 좀 더 확장하는 게 목적이고, 내 일을 더 해주는 게 목적이고, 알리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 실제로 내 블로그에서 남들이 나를 첫 번째 인식하는 그 홈 화면과 첫 페이지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표현되어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원하는 목적대로 가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소희님이 화면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소희님 화면 조그맣지만 잘 보이시나요? 살짝 앞에다 보여주시면 지금 오소희의 맵스쿨 해가지고 본인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강의하고 있는 분야와 함께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저런 식으로 본인이 하는 일이나 어떤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모바일 홈 화면, 그리고 또 PC 홈 화면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블로그를 왜 하는지 첫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컨설팅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어떤 거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런 정리예요. 근데 어떤 정리? 자신이 원하는 목적으로서의 정리.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해주면
그들은 그 목적을 이해해요. 인지하고.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블로그를 그냥 일상 블로그처럼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뭔가 상업적으로 꾸며놓고 뭔가 약간 자기 홍보하는 듯한 홈화면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 갖지 않아요? 이런 의견들이 사실 되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평소에 다른 사람 글을 만나게 되거나 보게 되는 경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사람 글을 보게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네이버 서치를 하다가, 그죠? 네이버 서치를 막 하다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이제 검색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상위 노출된 글 중에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 외에는 또 어떻게 블로그에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웃 색을이라는 블로그 홈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뉴스피드에 쭉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 글을 보다가 내가 관심 있는 이웃이 새 글을 올렸네 하고 찾아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경우의 수를 찾는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그 채팅창에다가. 자, 어떤 경우에 더 많이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려면 우선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어떻게 들어오게 될까 먼저 고민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검색할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제가 휴먼 브랜딩 전문 기업이라고 운영을 하고 휴먼 브랜딩 전문가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휴먼 브랜딩이라고 검색할 때 저라는 사람을 표현해주고 저에 대해서 글을 써준 사람들의 글이 존재해야 제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그것처럼 블로그는 이제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는 경로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경로를 통해서 나를 들어왔을 때 내 블로그 자체가 그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잘 표현되어 있느냐라는 게 1번이에요. 그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계약과 매출과 돈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향력으로도 연결이 되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아까처럼 나는 상업적인 느낌을 하면 사람들이 나 싫어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일상적으로 예쁘게 꾸며놓고 글은 전문적으로 써요. 그래도 물론 효과는 있어요. 왜냐면은 키워드 검색 기반으로 들어왔을 때 그 키워드로 내가 원하는 글을 보여주면 그 자체로는 영향력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글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 이 사람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블로그 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홈에 대한 포지션이 전문가적인 느낌이 아니라 거기가 다 일상적인 느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점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홈 화면에 명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사람들이 내 홈에까지 굳이 찾아 들어오는 사람은 어차피 나에게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고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의 분들은 어차피 상위 노출된 글 기반 또는 뉴스피드에 돌아다니는 이웃 새 글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글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내 블로그 홈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 굳이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런 표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블로그를 이미 이제 그 운영을 하시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알리고 싶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어떤 기초적인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블로그에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근데 사실 모든 채널에는요. 이제 뭘 써야 될지가 이미 존재하긴 해요. 왜냐면은 각 소셜 채널마다 그 채널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 카테고리 안에 나의 콘텐츠가 속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채널이 그 콘텐츠가 이 채널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나와 진짜 잘 맞는 채널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던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남들이 안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특별함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거기다 올인을 하던가 두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우선은 블로그 주제를 설정하실 때는 저는 블로그에서 원하는 대표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될지 모르실 때는 그 관련 카테고리 주제 안에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글을 쓰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아, 나는 이런 식으로 글을 풀어냈었는데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냈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달리는 글들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그 카테고리 안에서 상위를 노출이 된다.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잘 알려진 블로그가 된다라는 거는 그 카테고리 안에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안에 대표성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전에 뭐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는 최정희 대표님 같은 경우 육아랑 뭐 부모 교육, 뭐 심리 상담 이런 쪽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육아 결혼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어떤 글들이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 안에서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그 카테고리의 글을 쓰는 관심 주제에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인기 그 블로거가 글을 썼는데 그 밑에 광팬들이 있어요. 막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막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유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가냐? 내 관심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블로그 투잡됩니다라는 책을 썼을 때 여기 뒷페이지 보시면은 아, 이게 이제 바뀌었구나. 아, 원본 때랑 좀 다른데 이제 초본 때, 초판 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예. 그래서 파워 블로그가 아니라 파워 있는 블로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블로그에 불특정 다수 1000명이 들어와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내 고객이 될 수 있고 나의 팬이 될 수 있고 나를 알았을 때 나를 뭔가 스카우트해 갈 수 있고 나에게 페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내 글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웃 신청하고 그냥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은 아, 내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저는요, 지금 방문자 수가요, 뭐 1000명이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제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들어올 것 같잖아요. 책도 썼고 어마어마하게 막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는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주제로 글을 써서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들어오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외에 저는 힘을 주지 않아요. 제 블로그 글 가보면 되게 놀랍게도 무슨 꾸밈이 하나도 없고 사진 글 이렇게 되게 심플한 구조로 글을 씁니다. 근데 무슨 목적이 있냐면 저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내 글에 들어오게 하는 그 목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어떤 키워드의 영향력이나 내가 원하는 타겟이 검색할 수 있는 고객의 사용 언어를 찾아서 그들의 사용 언어를 사용해서 들어오게끔 만드는 데 주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뭔가 약간 기교를 부리거나 멋을 부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향력 있는 그 딱 심플한 작업만으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이 10명 중에 정말 한 명이 들어와도 그 한 명은 매출로 이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공동구매 같은 것도 하면 저 공동구매 구매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매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딱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판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지금 하는 일이랑 좀 별개의 일들인데도 왜 그런 것이 구매로 이어질까? 근데 그거는 그거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키워드를 쓰고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제가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모든 곳에서 1등이 되려고 하지 말자. 딱 한 가지 분야에서 내 특정한 카테고리 안에서의 1등만을 위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영향력과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이웃 활동, 그리고 댓글 활동, 그리고 방문 활동을 하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이룰 수 있게 하자.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좀 쭉쭉쭉 넘어가면서 할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카테고리에 대해 집중할 때 블로그시라고 해서 여러분들 블로그 홈 가시면 추천글이라고 하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핫토픽 해가지고 블로그 홈에 보면 추천글로 메인에 뜨는 글들 많이 있잖아요. 각 카테고리에서 정말 좋은 글들은 선별해서 이렇게 메인에 올려주는 일들을 네이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글로 선정되신 분들이 여기 올라가는 좋은 컨텐츠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옵니다. 블로그 C. 블로그 C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메뉴 글 관리 들어가시면 블로그 C 질문이라는 거를 배달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걸 배달 받으시면은 이 핫토픽에 대한 주제가 계속 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관심 주제가 있을 때만 여기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핫토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을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 글감이 너무 없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목적 카테고리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글 아이디어를 얻거나 블로그 C를 통해서 핫토픽으로 간다는 어떤 목적이나 전제를 두고 글을 써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외부에서 만났던 어떤 블로거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였는데 아기를 이제 키우는 엄마였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셨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예전에 과거 이력을 되게 잘 활용하셨어요. 과거 이력이 뭐였냐면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냥 경력 단절로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 경력 단절된 거를 그냥 썩히지 않고 그 콘텐츠를 아이를 가리키는 엄마표 놀이로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랑 놀아주면서 직접 만든 교구라든지 놀이법 같은 것들을 블로그에 공유를 계속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운 좋게 이렇게 핫토픽 같은데 소개가 많이 되게 되면서 그분이 엄청난 이제 파워블로거 같은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책도 저서를 쓰게 되면서 또 그쪽 분야에서 또 알려진 강사가 되기도 하고 콘텐츠가 확장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설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목적을 두고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들 카테고리 한번 보실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블로그 홈의 카테고리가 아까 블로그 홈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목적의 콘텐츠의 비중이 확실하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블로그라는 곳이 이제는 정말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옥주쌤 동영상 노출되는 거 카메라 끄셔도 상관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핫토픽 말고 오늘의 동영상 어떤 이유인지. 오늘의 동영상은 아직은 저는 모르겠는데 요즘 모먼트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네이버에서 새로 만든 서비스여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또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자체에서 하는 어떤 새로 시작하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열심히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은 블로그 자체 서비스에서 이런 서비스에 이제 신규잖아요. 신규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많이 사용해 줄수록 그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잘 쓰고 있는 사람들 영상을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내게 메인에 가면은 내 블로그로 노출될 수 있는 영향력이 훨씬 많이 생기잖아요.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옥주쌤이 오늘의 동영상에 동영상이 2개 정도 노출이 됐었대요. 이거는 정말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그것을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영상 작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모먼트는 블로그 홈 들어가시면 요즘 팝업으로 계속 푸시로 뜨거든요. 블로그 앱에 가시면은 이제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건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카카오 스토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짧은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간단하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푸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배너처럼
띄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건데 기왕에 우리가 새로 나온 서비스들은 계속 활용을 해가지고 좀 많이 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또 네이버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그냥 딱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냥 덕후는 살아남고 덕후가 아닌 사람들은 도태되는 시대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전문성이라는 얘기들을 하셨죠. 전문성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덕질이거든요. 덕질. 내가 한 분야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려면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연구와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 검색도 내가 그쪽에 만약에 들어가고 싶은 영향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가지 카테고리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주력하실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에 주력할 때는 그 안에 그냥 그러면 내가 계속 뭔가 내 일에 대한 콘텐츠, 뭐 홍보글 이런 것만 쓰라는 건가?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 안에도 저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적혀 있듯이 개인과 비즈니스와 비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책을 홍보하고 싶어요. 그럼 책을 홍보하고 싶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그거를 개인적인 콘텐츠로 푼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걸 쓸 것 같아요. 저 오늘 지금 집필 중인데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정말 머리가 뽑힐 정도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책이 나온다는 기대감에 너무 이제 설레면서 글을 쓰고 있다. 그래서 뭐 책을 쓰는 거는 엉덩이 힘으로 쓴다는데 그래서 오늘도 엉덩이에 진짜 진물 날 때까지 앉아서 글을 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썼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의 나의 감정을 표현한 글이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 내가 책을 쓴다, 책을 홍보한다라는 것에 전제를 두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 글이 개인적인 글이지만 그리고 인간미가 느껴지지만 또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지만 그게 홍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공식 비즈니스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활동 공지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 오늘 출판사랑 계약했어요 라고 하면서 출판사 사장님이랑 만나서 사인하는 모습이라든지 예. 그리고 책 표지 고르는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좋은 거 같으세요? 뭐 이런 것들 의견을 물어보는 콘텐츠라든지 또는 책이 진짜 나와서 책 나왔으니까 교보 어디 매대에 있으니까 와서 뭐 봐주세요 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내가 정확하게 홍보하고 싶은 것에 이제 홍보하는 공식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어떤 콘텐츠잖아요. 내 커리어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콘텐츠기도 하고 그 부분에는 나는 홍보는 100% 적극적으로 홍보의 느낌으로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존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인지를 해요. 저 사람이 결국에 이거를 쓴 목적이 이 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이 블로거 이웃의 책을 내가 한 권 사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카테고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비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를 표현해야 돼요. 시각적으로. 예를 들면 블로그에 여러분들 책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블로그 자체에다가 책을 구매하러 갈 수 있는 링크를 달아준다거나 위젯을 달아준다거나 그리고 홍보글 밑에 네이버 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책 홍보 배너를 달아준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자세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소개글에 전 책을 쓰는 작가이고 저 강의나 섭외를 환영한다. 뭐 강의 섭외 문의는 이메일 어디, 뭐 카카오톡 어디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주고 어떤 식의 내가 수익을 벌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걸 해줘야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구성하실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소셜 세상에서 원하는 건 덕질이에요. 덕후고. 그래서 그 한 분야에 포커싱이 정확히 맞춰져 있는 구조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잡다하게 다른 여러 가지 주제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카테고리 구성하실 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요. 네. 이런 식으로 MEC라고 해서
이제 어떤 것도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나눈 거.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하나의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을 이루는 모든 카테고리들이 아까 말했던 개인의 어떤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부분, 또 내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합을 이뤄서 결국에는 원하는 목적 하나로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음성 잠깐만 켜주실래요? 제가 이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더운데 여러분들 소리 잠깐 켜주시고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자, 네. 제가 이거를 껴야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는군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여러분들 마이크 잠깐 켜주실래요? 자,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꺼서 지금 안 보이시죠? 네. 자. 어떻게 잘 듣고 계신가요? 소희쌤 또 마인드맵 전문가 정리를 엄청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듣고 어떻게 본인의 블로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좀 점검이 필요하신가요? 점검이 어떤 게 좀 부족한 것 같으세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위주로 쓰기는 했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목적과 부합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그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목표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열심히 운영하고 이게 사실 에너지 소비가 엄청 커요. 글 하나 쓰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한 1시간은 잡고 쓰지 않으시나요? 그쵸. 많이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2~3시간씩 걸린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빨리 써도 한 3~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시간도 짧지 않은 시간이죠. 다른 SNS에 비하면 우리가 뭐 사진이나 글이나 신경 쓸 게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글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하는 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블루안 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잘못 가고 있는 걸 알았다. 홈화면에 책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다. 블로그 제목만 반복해서 2번 쓰고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홍보하고 싶으면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책을 홍보하고 싶은 게 과연 책 판매가 목적이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책 판매는 부가적인 거고 책 판매를 통해서 내가 강사로 진출하고 뭔가 약간 강연 활동을 하고 또 내가 하는 그 콘텐츠가 알려져서 나를 섭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최종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잘 돼서 그 책은 수단인 거죠. 이 책이 잘 돼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알아볼 수 있고 좀 더 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책 홍보라는 것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 홍보가 아니라 그 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 그래서 내가 책을 왜 썼는데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했어요. 내가 지금 현재 바라는 목적에 맞는 글을 썼고 그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냈고 또 제가 만드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목적을 가지고 제 글에 표현을 했죠. 명확하게. 제가 블로그 투잡됩니다라는 책을 판매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주길 원하고 무료 강의를 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명확하게 썼어요.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상업적인 느낌이 솔솔 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좋은 컨텐츠를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에 좋은 강의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는 되게 윈윈의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자체가 목적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SNS라는 자체가 이제는 그냥 우리가 킬링타임 하는 어떤 재미 놀이의 중심의 채널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고 꿈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채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렇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 들어왔죠. 맞습니다. 글 쓰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글 쓰는 건요 진짜 습관이에요. 습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게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직 글 쓰는 누적된 시간의 양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시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고 약간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안 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 책에 나와요. 제 책에 보면은 목표 달성 위젯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글을 쓰는 거를 출석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제가 제 책을 되게 오랜만에 봐서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보자 보자. 아마 앞쪽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목표 달성 글쓰기 몇 페이지요? 77페이지. 와, 저보다 빨리 찾으셨어요. 네, 77페이지 보면은 100일 위젯, 마스터 위젯이라고 있는데 전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마스터 위젯으로 글을 쓰세요. 마스터 위젯은 내가 이제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 카테고리에 꾸준히 연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터 지수를 통해서 나만의 하나의 주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좀 길러주시고 아까처럼 글 쓰는 게 쉽지 않은 습관이 덜 되신 분들은 우선은 목표를 잡고 100일 동안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받으면서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은 글 쓰는 게 정말 고된데 그걸 한번 딱 거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100일 동안 마늘 먹고 쑥 먹고 곰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정말로 글쓰기에 대한 어떤 누적된 습관이 발현이 되면서 좀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목표 달성 글쓰기 여기 책에 소개했던 블로그 하나가 있는데 이걸로 제가 저희 학생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야, 너 이걸로 한번 100일 글쓰기 해봐. 선생님이 사례를 하나 써야 되는데 사례를 좀 이제 수강생 사례를 하나 넣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대학생 친구 한 명을 이제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을 그거를 시켰어요. 근데 얘가 실제로 며칠 안 했는데 며칠이 아니죠. 한 3개월? 3개월 정도 목표 달성 글쓰기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방문자 수가 막 2만 명, 3만 명씩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뒤집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서 블로그를 잠깐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엄청난 결과를 보고 그때 또 이제 수익 창출도 되고 이제 영화 블로그였었는데 영화 무료로 시사회라든지 이런 거에 기회도 엄청 많이 얻고 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제 글쓰기와 목적을 두고 하는 글쓰기에 이 위젯 활용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잠깐 쉬었는데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 얼굴이 이제 반짝반짝반짝 거릴 것 같은데 엄청 덥네요. 지금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오늘 보험이랑 재무설계 이런 쪽 하시는 분도 또 계시길래 제가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위한 어떤 홈 화면 설정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책에 실제로 사례를 넣었나? 넣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저를 만나기 전에 왼쪽과 같이 블로그를 운영했었어요. 보시면 어떠세요? 뭐 하는 분 같으세요? 자, 왼쪽에 보면은 채팅창에 답변을 좀 주실래요? 자, 뭐 하는 분 같으신지 왼쪽 것만 딱 보고 느낌을 한번 봅시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취미 생활, 영화 보러 다녀오시고
막 이런 어떤 캐릭터가 기린이 막 보이고 이름은 머니클라우드의 펀펀한 재테크 놀이터. 이름을 보면 알죠? 아, 재테크 뭐 하시는 분이구나. 또 여기 보니까 사진에는 강의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좀 강의하는 모습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분이 원래 원하던 그 컨셉에는 또 다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이 원했던 거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되게 재테크라는 게 어려우니까 쉽게 접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재밌게 만든 거래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말 그대로 여러분들처럼 산만해요. 어쩌고 저쩌고 뭐 장난감 판매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측으로 해놨을 때 이제 전문성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카테고리 기획과 어떤 이런 그 의도가 우리가 그 의도한 게 분명히 왼쪽에도 존재하잖아요. 난 재미있게 재테크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이미지도 쓰고 노란색을 쓰고 이렇게 조금 약간 어린 느낌, 젊은 느낌으로 간 건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전달력을 전혀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고객이고 말 그대로 정말 이 재테크에 대한 정보가 궁금했고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에 이 우측에 있는 사람한테 점수를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 홈 화면 설정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건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소셜 채널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나를 표현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저도 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각각의 채널들이 좀 이렇게 원래 운영을 했었는데 아주 최근에 좀 바꿨어요. 제가 원하는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한번 싹 뒤집어 엎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바꿨는데 그 전에 이렇게 다 일관성 있게 해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뚜렷하다고 한다면 이런 일관성 있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우선은 책 홍보가 지금의 현재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는 이렇게 책 표지가 다 보여야겠죠. 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저자로서 어떤 저자 프로필, 강사로서의 강사 프로필, 전문가로서의 전문가 프로필. 이제 전문가로서 나를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블로그에 본인 얼굴이 나오셔야 돼요. 네. 전문가 포지션에 얼굴을 가리고 움직이면요,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라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양한 소셜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소셜 채널을 여러 개를 각각의 채널에서 1등이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각각의 채널에서 1등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개의 채널 중에 나는 어떤 것에서 1등을 하겠느냐라는 목적이 또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의 소셜 채널들은 이 하나를 1등으로 만들기 위한 서포트하는 부채널이지 이 모든 것이 주 채널이 될 수는 없어요. 유튜브를 내가 1등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를 여기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채널들이 유튜브로 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짜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소셜에서 성공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콘텐츠 그 크리에이터들이 보면은 이 사람 보니까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다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초창기부터 쭉 훑어보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메인인 주 채널이 있었어요. 반드시. 그 주 채널이 성공한 것을 경험하고 그 팬덤들이 다른 채널로 확장되고 넘어간 구조인 거지 주 채널 없이 시작한 그런 인플루언서는 없습니다.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 채널과 부 채널들을 반드시 구조를 짜서 움직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블로그가 항상 주 채널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유튜브거든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블로그로 갈 수 있는 위젯을 이렇게 달아놨죠. 그죠? 요거 누르면 바로 블로그로 갈 수 있게 해주고 또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블로그 리뷰를 링크로 이렇게 썸네일로 해가지고 글을 써서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여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에서도 여기에 링크를 단 게 내 블로그로 갈 수 있게 최종 링크를 달고요.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글을 올리면 블로그 글 썸네일을 달아서 이걸 누르면 블로그로 갈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채널로 갈 수 있는 서포트 채널들이 주 채널에 가는 흐름에 방해하지 않고
글로 가지고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를 이제 정확하게 그 안에서 나를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하면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요즘은 이제 네이버에서 이런 너무 좋은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위젯 있잖아요. 이런 거 SNS 연결 이런 거 모든 채널에 존재해요. 나한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달린 링크들이 존재하는데 그 링크에는 반드시 내 목적 채널에다가 갈 수 있게끔 포지션을 해 놓으셔야 돼요. 흐름을 만들라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메신저 기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톡톡 메신저 센터 가시면 톡톡 메신저 센터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네이버 톡톡 메신저 센터 가시면은 여기에서 블로그에다 바로 이렇게 톡톡 메신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폰번호 같은 거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한테 바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상담할 수 있는 푸시 알림이 오고 카카오톡처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세일즈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뭐 강의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자 할 때 바로 나한테 연락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채널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홈 화면에 나한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만들어 놓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홈에서 여기 홈 편집. 이 홈 편집 반드시 들어가서 수정하셔야 되거든요. 이 모바일 홈 편집이랑 PC 홈 편집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에서도 홈 편집을 해주셔야 되고요. PC에서도 홈 편집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톡톡 메신저 센터가 아니군요. 톡톡 파트너 센터. 이렇게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 홈 편집도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정하실 때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를 적으면 핸드폰 번호 누를 때 바로 걸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핸드폰 번호 알리는 게 너무 꺼려. 개인정보야. 그러실 때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모드 홈페이지라고 있어요. 모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이거 그냥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너무 꿀 정보여가지고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신 경우에 자 보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모드 홈페이지라고 들어가셔서 여기 www.modu.at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로그인을 하시고 홈페이지 관리에 가셔서 자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자 홈페이지 추가 새 홈페이지 추가하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하나 생기거든요. 요 화면에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블로그 화면이 그대로 보여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안 보이고 계셨구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죄송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모드 홈페이지라고 네이버 들어가시면 지금 보이시죠? 네 네이버에서 모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모드.at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관리 로그인 하시고 홈페이지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있으세요. 여기에서 새 홈페이지 추가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홈페이지가 하나가 개설이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정보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정보 수정 여기 들어가시면 전화 톡톡이라고 있는데 여기 전화 톡톡에 가셔서 여기다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이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새로운 비즈 넘버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동의하기만 눌러주시면 이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평생 번호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이 비즈 넘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가 꺼리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꿀팁이어가지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예희님이 저만 못 보는 줄 알았다면서 용기 있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택님이 또 용기 있게 얘기해 주셨죠.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다른 PT 화면을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자, 그쵸?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대표글. 대표글도 여러분들을 홈 설정에서 보면은 처음에 디폴트 설정이 인기글 먼저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글 먼저 보이게 설정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대표글이랑 꼭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기억할 수 있게 이름 지으려면 여러분들 이거 책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유일한 이름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게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우선 유일성 정말 중요하고 그 외에 이 네이밍 체크 항목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내용은 패스 하겠습니다. 패스. 다 있는 얘기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시면서 블로그에 이제 타이틀이란 영역이 다 있는데도 성과 나고 안 나고의 차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만 해놓으면 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디자인 해놓고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진짜 칭찬하고 싶은 분인데 축구 그 교실 하는 그냥 코치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필 그 창을 광고창으로서 정말 잘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여기가 제일 가장 비싼 광고창이다 라는 전제를 두시고 모바일도 이 홈 영역이 존재하고 PC도 존재하니까 그 부분에 정확한 목적 표현을 해줘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꾸준함에 대한 얘기 그 위젯으로 좀 습관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김진호라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꾸준함으로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요. 저도 이분의 77번째 에너지 인터뷰 때 만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약간 내가 전문성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숫자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콘텐츠에 이렇게 넘버링 하는 거 있죠. 네. 이분 보시면은 책도 1456권째 북리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책 리뷰를 썼는데 똑같이 상위 노출 쭉쭉쭉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리뷰에는 1456권째 북리뷰라고 써있고 어떤 거는 그냥 리뷰가 써있다. 누구 글을 여러분들 클릭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보여줄 때 숫자를 활용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약간 자기의 전문성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김진호 씨 같은 경우는 블로그 가보시면 진짜 무섭게도 이 마스터 위젯, 100일 위젯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600개 블로그 100일 글쓰기를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약간 마스터 글쓰기도 연재를 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하실 때 이런 전제를 두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선택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전제를 뒀을 때 여러분들 검색화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검색했을 때 이렇게 검색화면을 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이 대표 이미지 보지 않나요? 그죠? 이 대표 이미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 숫자 보이지 않으세요? 숫자 보이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실래요? 이미지 숫자, 그죠? 이미지가 몇 장 있는지에 대한 숫자 맞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미지가 작으면 그 글이 제대로 쓰인 글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잘 채워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키워드 내가 검색한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에는 볼드 처리가 되면서 그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이 여기에 노출이 돼요. 두세 줄 정도. 그러면은 어떤 전제를 둬야 되냐면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제목에 썼던 그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은요. 본문에 쓸 때 잘 써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실수를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블로그에 글 쓸 때 글 습관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희씨입니다 이렇게 글을 항상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친절한 세희씨라고 하고 이제 검색 결과를 쫙 봤어요.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제가 쓴 글 모두에 이 두 줄에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희씨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러는 거죠?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그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내 목적에 맞게 글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그 정보가 담겨 있고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구나 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그냥 쓸데없는 걸 써준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사람들한테 선택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이제 잘 하셨던 분들 좀 사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시그니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만의 대표 이미지를 통해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노출해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지금 보이시죠? 지금 어떤 거 눈에 띄세요? 지금 여기서? 우선 질문을 하나 주셨네요. 이미지 숫자 18개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많지 않습니다. 블로그에서 우선은 10장 이상 이미지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모든 글에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힘 줘야 되는 글들에는 10장 이상 쓰시는 게 좋습니다. 2개 정도로 쓰시면요. 노출이 되는 것이 좀 약간 좀 떨어지죠. 노출될 수 있는 확률들이.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양질의 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 약간 제한을 둘 수 있어요. 그냥 그 숫자만으로서.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움직이는 이미지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대표 이미지를 GIF로 설정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GIF 활용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모든 글에 쓰라는 게 아니라요. 그 글들 중에서 임팩트 있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대표 이미지에서부터 GIF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명의 글이 이렇게 우리가 이웃새 글로 쭉 보죠. 추천에서도 보고 이웃새 글에서도 보고. 근데 내 이미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임의 시선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그런 주목도 있는 글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퀴즈를 하나 내보면은 누구나 동일한 글쓰기 에디터 쓰죠. 뭐 스마트 에디터 1하고 뭐 3.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글 중에서 방문자로 하여금 내 글인 걸 알아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의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글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의 글의 글씨체를 되게 진지한 이런 명조체 같은 걸 항상 쓰고 글 시작할 때 문단마다 이렇게 삼각형을 기호를 넣어줘요. 그리고 제목도 항상 무슨 동 슬래시 뭐뭐뭐 이런 식으로 써주고 이 문체나 그런 것들도 되게 약간 뉴스 같은 문체, 약간 매거진 같은 문체 이런 것들을 막 써요. 그런 약간 특별함을 줘서 사람들 눈에 띄게 하는 방법들이 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목에 보면은 이런 기호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자기의 글에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비딜리셔스거든요. 이 블로그 이름이 비딜리셔스. 그래서 비딜리셔스 키친이었는데 이 블로그에 이런 기호가 자기의 뭔가 약간 나야 이게 나야 이거 들어간 블로그는 나밖에 없어 이런 걸 알리는 하나의 시그니처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스크랩 늘리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벤트 정말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우리가 지수를 올리게 하는 방법 중에는 댓글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방문자 대비 조회수라고 해서 페이지 뷰 들어온 수보다 이제 글을 읽는 숫자가 더 많아질 때 방문자 대비 조회수라고 하는데 그 페이지 뷰가 많아질 때 지수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제일 점수가 높은 걸 따지자라고 한다면 스크랩이에요. 스크랩. 그러니까 스크랩이 될 수 있는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 블로그는 진짜 폭풍 성장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아까 전에 어떤 분 목적이 있었죠. 내가 보는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진 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목적을 두신다면요. 100%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쓰는 지금 이 글이 남들에게 퍼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스크랩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네, 그런 글을 계속 쓰실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글은요. 엄청난 많은 방문자 유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크랩이 보통 일반 블로거들은 쉽지 않잖아요. 스크랩해가는 글을 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통해서 좀 많이 활성화시키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런 거.
만약에 내가 스크랩을 또 유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 옥주쌤이 그런 것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뭐 정보라든지 그런 거 공유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해당 글을 그 스크랩 해야지만 복사가 되게끔 이런 것들을 이제 장치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측 마우스 설정 있잖아요. 우측 마우스 설정 해제 뭐 설정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블로그 가시면 거기 설정에 가시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디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설정에 가면은 메뉴를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지금 또 저 보이시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긴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모먼트 물어보신 건 여기 있어요. 여기 모먼트 설명이 여기 있어요. 지금 푸시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우측 마우스 설정이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은 콘텐츠 공유 설정 가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걸 이제 사용을 하면은 오른쪽 버튼 금지 복사를 못하게 막아놔요. 근데 이거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스크랩을 해갔을 때는 우측 마우스 설정이 돼요. 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서는 우측 마우스가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로 퍼가면 이렇게 스크롤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스크랩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블로거들이 이벤트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벤트 하냐면 화면을 켜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벤트 하냐면요. 그 예를 들어서 이 파일 비번을요. 파일을 첨부를 해놓고 그 파일에 비번 걸 수 있잖아요. 뭐 프로젝트 파일 같은 거에 그런 비번을 걸어놓고 글씨 색이랑 음영색을 똑같은 색으로 써요. 빨간 글씨에 빨간색으로 뒤에 바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크롤해서 드래그 앤 드롭하면 안에 번호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글 스크랩하면 드래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부리죠. 네, 그렇게 해서 쓰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것도 스크랩 하지 않고도 푸는 방법도 사실 있어요. 그 꼼수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도 알아서 스크랩 하지 않고도 가져가기도 하는데 예. 자, 대박 머리가 좋다. 그쵸? 그런 건 어떻게 하냐 하셨는데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수 부리려고 하면은 블로그도 꼼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글 복사해야지만 태그 된다, 복사 된다 해서 우측 마우스 클릭해놓고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있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그쵸? 자, 여기에 비밀번호 에코 비밀번호랑 글씨색이랑 박스랑 똑같은 색깔을 해놓고 가려놓고 드래그 해야지 된다. 그래서 스크랩을 걸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자기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랩 유도하는 방법들 내가 만약에 공유할 거리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게 수익을 냈던 분인데 제가 덕후가는 돈을 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우체부 아저씨인데 사진 찍는 우체부였어요. 이분이 고양이 블로그 길고양이 사진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했고 이분은 진짜 사진만 올려요. 글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데도 이 블로그가 이렇게 잘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이하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법니다. 사진전도 하고요. 고양이 사진이 들어간 에세이집도 내서 막 판매도 하고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림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우체부거든요. 사진 찍는 우체부. 그래서 우표도 발행해서 우표도 팝니다. 네. 그래서 한 분야의 덕후가 되시면요. 그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자원을 자산화시키는 사람들을 잘 추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분야에 얼마나 덕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 어떻게 내가 수익 구조를 창출시킬 수 있는지 그걸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거를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자산화시키는 방법 좀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거 하나를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진 찍는 거 하나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고 찾아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내용은 되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나가는 관계로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받아서 직접 질문 Q&A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키워드에 대한 얘기만 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처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요. 우선은 여기 가서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하시면 searchad.naver.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자, 제가 책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자, 채팅창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여기 있다. 자, searchad.naver.com 들어가셔서 여기에 로그인을 하시면요. 키워드 도구라고 있어요. 키워드 도구. 키워드 도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뭐 퍼스널 브랜딩, 뭐 휴먼 브랜딩 이런 게 이제 내가 찾고 싶은 키워드다. 내가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키워드인지 그 조회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모바일 조회수 탑으로 조절을 하면 너무 관련도가 떨어지네요. 이거 다시. 자, 보면은 이 내가 검색한 키워드 위주로 우선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조회수 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가 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오소희 강사님 같은 경우 뭐 마인드맵이다. 그러면 마인드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뭐라고 부르나요? 마인드맵 말고 또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생각 정리?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기획? 기획력?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마인드맵 하면은 마인드맵이라는 키워드로 많고 그다음 뭐 비주얼 싱킹, 마인드맵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기획,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랑 관련된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검색해보고 찾아보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여기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검색 수가 명확하게 숫자로 나와요. 그럼 내가 어떤 키워드에 주력해야 되고 어떤 키워드를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1번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잠시만요. 자, 두 번째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이버 트렌드예요.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해서 dataLab.naver.com이거든요. dataLab.naver.com 데이터 랩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셀프 이런 식으로 적어보고 연도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했을 때 어때요? 내 분야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보이죠? 그럼 제가 제 강의 분야나 제 콘텐츠로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 단어를 써야 돼요. 퍼스널 브랜딩. 저는 원래 휴먼 브랜딩이란 단어가 희소성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어에 희소성이 있지만 이제 영향력이나 트렌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를 저는 발견을 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쓴 최근 포스팅 보시면 전부 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그 이유가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에 반영해서 그 내가 원하는 그 컨텐츠의 목적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단어를 쳤을 때 내가 나오는 게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 어떤 키워드를 고르실 때는 트렌드 검색이랑 이런 그 키워드 도구 검색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실 거는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할까요? 뭐 재무 관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재무 관리 하면 지금 보시면 재무관리사 이렇게 있고 여기 재무관리는 좀 단어가 안 나오네요. 다른 걸 해볼게요. 뭘 해볼까? 예를 들어 마인드맵이라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연관 검색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자동 완성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내가 글을 쓰실 때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어를 반영해서 글을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연관 검색어라는 건요. 내가 만약에 마인드맵이라는 걸로 포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어를 쓰실 때 이 워딩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오소희 쌤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은 그러니까 제목을 쓸 때도 마인드맵 그리기, 뭐 마인드맵 프로그램, 뭐 나 마인드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쓸 때 오늘은 자기소개 마인드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이란 우선 뭐냐면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그러고 마인드맵을 어플로 사용하실 때 이런 걸로도 쓰실 수 있고요. 마인드맵 그리기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 있는 연관 검색어의 단어들을 계속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인드맵이라는 단어와 많이 검색하는 이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어들이 사용이 되니까 그 글의 정확도가 더 높아져요. 그러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콘텐츠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콘텐츠에 대해 내 타겟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용 언어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야 이게 바로 블로그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을 해시태그에 같이 사용하시면 그게 세일즈로 연결이 됩니다. 매출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내 대표적인 주력 콘텐츠 카테고리에 이제 저런 그 고객의 사용 언어를 저는 한 100개 정도 뽑아 놓으라고 말씀드려요. 100개 정도 뽑아 놓고 그거를 자주 사용해서 그런 키워드들이 노출될 때 내가 노출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저 계속 저 나오고 있었던 건가요? 맞죠? 자, 제 얼굴 보이고 있었던 거 맞죠, 여러분? 이제 마이크를 좀 켜주실래요? 짠. 네,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관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봐요. 그쵸? 많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그렇게 검색하지 않나 봐요. 그 재무 관리를 검색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를 검색할까요? 한번 키워드 그때 거기 가시면 돼요. 키워드 도구 그 가셨을 때 네이버 광고 가시면 여기 이제 가셨잖아요. 아까 거기에서 아까 연관 검색어 이런 거 안 뜨는 거는 또 상업적 키워드 중에 또 네이버가 막아놨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다른 것도 해봤는데 안 나오셨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조회수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화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궁금해지니까 또 궁금한 거 찾아봐야죠.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PC?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재무 관리 이렇게 해볼게요. 재무 관리 어떤 게 나오나. 이거를 모바일 PC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볼게요. 어떤 식의 단어를 쓰나. 재무 관리랑 관련. 재무 설계사는 많이 검색하네요. 재무 설계사. 그죠? 재무 설계사. 그리고 이런 어떤 상품명으로는 많이 검색하나 봐요. 연금, 보험 이런 식으로. 개인 연금 이런 거. 이런 거를 주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사용 언어들을 잘 찾아내서 내 콘텐츠에 속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잘 찾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블루안님이 이제 질문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질문 편하게 주시면 되고요. 제 얼굴이 이제 보이시나요? 네, 그럼 우리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먼저 블루안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웃 신청하고 서로 공감 댓글 누르는 작업의 중요도가 얼마나 될까요? 콘텐츠 잘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웃 신청하고 댓글 공감하는 거를 그냥 일로 보시지는 말고요.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은 찾아가는데 아까 찾아가는 방법 알려드렸죠. 내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력 있는 사람들만 먼저 찾아가서 이웃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로 공감 댓글 누르는 거는 그냥 시간을 내서 하지 마세요. 어떤 말이냐면 저 블로그 관리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갈 때 하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 하고요. 예. 그리고 자기 전에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안 떠지고 몸이 안 일어나지는데 잠은 깨야 될 때 이럴 때 그냥 핸드폰 앞에 이렇게 깨작거릴 때 하고 이럴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짬나는 시간만 활용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이웃 신청 요청하신 분이 700명 정도 있는데 필요하지 않아서 수락하지 않는다. 굳이 안 받아도 되나요? 당연히 안 받아도 되고요. 근데 내 조회수를 이웃들의 방문율이 높아지면 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서로 이웃 신청 오신 분들 저는요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요. 다 눌러보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막 무작위로 받은 것도 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불필요한 이웃도 많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기준을 두고 이제 다 하나하나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수락을 하는데 그 상업 블로그여도 엄청 조회수 높고 방문자 높고 약간 공감 댓글 많이 달고 다니는 그런 유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받아줘도 돼요. 왜냐면 내 블로그의 방문자에 그냥 숫자 늘려주기를 해줘요. 기본 방문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역할은 못하지만 방문자 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활동력 좋은 상업 블로그 같은 분들은 받아줘도 된다.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검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한 장소 한 컴퓨터로만 블로그 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와이파이 쓰는 곳에서 하거나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서 카더라 통신 해가지고 막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가 진짜 많았고요. 예전에는 그게 진짜로 그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블로그에서 아예 그냥 그거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제 그 포스팅이 근데 저는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가능하면은,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 저는 딱 지정 PC, 지정 노트북, 지정 내 핸드폰 한 대, 이 정도로 저는 딱 쓰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블로그의 카더라 통신이, 사실은,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거 한번 떴었거든요. 이거 화면 공유 안 보이시죠? 지금 잠깐만요. 제 블로그 가면 내용은 있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카다라 통신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그 주의하는 게 좋을걸 이렇게 썼어요. 사실 글은 여기 화면 보이시죠? 블로그 검색 제대로 알아보게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카더라 통신 해가지고 이거 주소 제가 이따가 채팅창에다 공유를 좀 해드려야겠다. 왜냐면 블로그에 대한 모든 신소식과 모든 이슈는요. 여기 있는 이 블로그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예, 여기 즐겨찾기, 이웃찾기, 이웃추가 해놓으시면은 제일 좋아요. 예. 블로그 피플이 블로그 만드는 네이버 팀이 운영하는 팀 블로그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서치라는 블로그가 네이버 검색 엔진에 뭐 로직이 바뀌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공지가 뜨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블로그라고 검색하시면 블로그 C랭크 검색 관련 필독사항이라고 해서 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주소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런 약간 카더라 통신이 되게 많았죠. 네, 여기 복사 붙여넣어도 됩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본문 링크 있으면 검색 링킹 떨어진다. 아니다. 전혀 문제 없다. 블로그를 계속 수정해도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이미지 3장 이상 넣어야 되는데 검색이 잘 된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카더라 통신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예. 여기 아까 얘기하신 거 있죠? 깨끗한 IP에서 블로그 작성해야 검색이 더 잘 된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깨끗한 IP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면서 뭐 않으면 어떤 IP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거. 의미 없는 글 자주 포스팅하는 게 지수에 도움된다?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카더라 통신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 존재하니까 제 거 불러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보다 블로그를 더 알리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블로그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채널이 링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있죠. 링크가 올리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홈 화면에다가 블로그를 달 수 있는데 그거 누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 그 우선은 설명글 있잖아요. 설명글에다가 본인 블로그 주소를 꼭 써주고 그리고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달아서 댓글을 상단 고정 같은 걸 해놔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제 블로그로 놀러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영상마다 상단 댓글에다 고정을 해서 블로그로 가는 흐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영상에 뭐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유입에 대한 어떤 공지 같은 것들을 이제 영상 속에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택님, 저품질 블로그 기준이 있나요? 저품질 블로그 기준은요, 여러분들 제 책 있죠? 제 책 보시면은 배드 굿 해가지고 좋은 문서, 나쁜 문서 그 글 파트가 어디 있을 텐데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와, 이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쓴 책을 보면서 내가 이런 걸 썼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같은 생각 드실지 모르겠지만 책 쓰신 분들 이제 쓸 때는 막 엄청 막 이렇게 신들린 듯이 막 쓰는데 쓰고 나면은 와, 내가 이런 걸 썼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이제 133쪽 보시면 돼요. 133쪽부터 4쪽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서 규정하는 좋은 문서와 나쁜 문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품질이 걸린다는 거는 우선은 지금 보이시는 좋은 문서 말고 나쁜 문서가 해당되는 내용을 계속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나쁜 문서로서 저품질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136쪽부터 보시면 게시물 이용 제한에 대한 얘기들도 제가 설명을 잘 해놨고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139쪽에 있는 링크에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운영 원칙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소셜 채널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정확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카테고리 하나를 삭제해버리면 블로그 지수가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 경험상, 네, 경험상 있었고, 그렇게 하나를 확 삭제를 해버리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블로그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블로그 한 지 어쨌든 11년 차 정도 되거든요. 11년, 1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운영해 보면서 이거는 경험에 의한 느낌이에요. 느낌. 말 그대로 카더라 통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확정적으로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제 경험상 카테고리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했을 때는 블로그 노출되는 게 이게 좀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더 안정적으로 글을 좀 꾸준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 관리라든지 이런 소통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그 시기가 또 와요. 이거는 그냥 오래 운영해보면서 느껴본 어떤 감각 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렇게 막 카테고리 날려버리고 삭제하고 이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카더라지만 좀 안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란 저만의 개성 전문성을 포함시키면서 이미지는 10장 이상 정도 넣는 것 같은데 그 컨텐츠에 적절한 분량이 있나요? 이 적절한 분량이라는 것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적절한 분량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미지 10장 넣으세요, 이게 그냥 10장 넣으라는 게 아니라요, 제가 10장이라고 한 기준은 뭐냐면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 때문이에요.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
로보트가 체크할 수 있는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문서에서 사람이 수기로 보는 게 아니라 로보트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로보트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체크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이미지의 사이즈가 크고 작고 체크 가능하죠. 네. 이미지 장수 체크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체크 가능해요? 사람들이 블로그 글 처음 조회해서 그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 체크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진수가 너무 적어. 글이 너무 짧아. 그럼 당연히 들어가서 머무는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죠. 그래서 사진을 10장 정도 내리면 10장 정도라는 게 이렇게 스크롤해서 쭉 내려서 읽어보는 그 일정의 시간이 있죠. 체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장 정도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목도적인 측면에서 네이버에서 글을 사람들이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하는 측면에서도 사진수가 너무 적으면 글이 충분한 어떤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에 있을 때. 그래서 이미지 숫자를 어느 정도 늘려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막 정확하게 규정된 이거 이상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추측에 의해서 로보트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기준을 둔다면 그 정도가 적절한 용량이다라고 보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이나 대가성 포스팅 요청이 많은데 퍼스널 브랜딩 블로그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기준이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 블로그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딱 그 퍼스널 브랜딩을 진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죠. 예. 왜냐면은 내가 막 이렇게 막 교육 컨텐츠 작성하다 갑자기 막 무슨 다이어트 식품 막 홍보하고 있고 이러면 당연히 브랜딩적인 측면에서는 깨지죠. 흐름이 깨지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이 블로그가 한편에는 하나의 투잡으로서의 어떤 수익 구조나 내 활동에 이제 좀 도움이 보탬이 되는 구조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완벽히 포기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뭐 세컨 블로그를 키워서 그런 약간 일상 위주로서 그런 체험단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블로그를 하나 키우거나 또는 두 번째로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내 브랜드를 해치지 않는 거에서 제품군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대가성이나 체험단 같은 거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걸 표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위의 문구 같은 거 당연히 다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아예 그런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언제든지 그 부분은 딱 거기에만 정제되어 있게. 그리고 블로그를 사람들이 카테고리를 볼 때 그 부분을 좀 숨겨놔요. 네. 그래서 숨겨놔서 남들이 그거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못 보게.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카테고리 접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의 설정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노출할 때 프롤로그 같은 데만 보면 되게 전문성 있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 카테고리를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내 거 못 보게끔 그런 식으로 약간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브랜딩 측면에 손상이 안 가게끔 운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을 둔다는 건 뭐냐면 대가성 포스팅이나 체험단이나 다 좋은데 저는 원고 받고 쓰는 원고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대행사에서 막 재탕도 되게 많이 하고요. 이미지 중복되는 거나 글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주고 해서 진짜 크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내 블로그 저품질이 온다거나 어뷰징 같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는 절대 두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 직접 택배로 받아서 물건 따서 보고 먹어보고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직접 체험형을 하거나 직접 가서 받는 거. 그러니까 직접 체험형 또는 택배 수거형 그 두 가지만 옵션을 두고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품질 걸렸던 블로그가 있는데 거의 5년 전. 그때 아예 새로 만든 게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저품질 걸리면 새로 만드는 게 나은 거죠. 저는 이거에 전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데 복불복이죠, 복불복. 네, 제 블로그 저품질 몇 번 걸렸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블로그 한 12년 했다 그랬죠? 저품질 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당연히 걸려봤고요. 저품질 3번? 3번은 아니고요. 3년. 근데 저품질 왜 걸렸는지 아세요?
이 책 때문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제가 핫키워드 가지고 얘기 쓰다가 제가 예전에 귀요미 플레이어 그거 아시죠? 1-1은 귀요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저품질을 그거를 제가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럴 줄 몰랐죠. 근데 제가 그때 유튜브 조회수가 14만이 나오고 블로그가 하루 조회수가 막 8만? 9만? 뭐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왔다가 사람들이 보자마자 이탈한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 체류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들어오자마자 얘 뭐야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체류 시간이 채워지지 않은 들어왔다 튕겨나가는 그런 방문자가 폭주하면서 제가 갑자기 저품질에 걸렸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문제성을 알았는데 제가 책에다 그런 걸 다 써놨기 때문에 아예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콘텐츠를 유지하다가 저품질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놀랍게도 제가 거의 한 2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블로그를 꾸준히 유지를 했던 경우인데 저품질 걸리는 동안에 저 이 책 베스트셀러 되고 엄청 잘 팔았잖아요. 아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내 책을 홍보를 못한 상황이었어요. 되게 놀랍죠. 내가 블로그 마케팅 강사인데 내가 저범죄에 걸려서 내가 내 책도 홍보 못하고 내 강의도 홍보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저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목적 글쓰기를 하고 목표를 위한 방법을 안다고. 그래서 제가 제 책을 못 홍보하고 제가 못 쓰는 상황이어서 저는 사람들의 리뷰 유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이벤트도 했고 그리고 강의 갈 때마다 강의 안에 이제 트랙백이라고 해서 제 책 홍보하는 거를 실습으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리뷰를 확보하면서 내가 아닌 남들이 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확보함으로 바이럴 마케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1원도 안 들이고 제 블로그를 1%도 못 쓰고 이 책을 베스트를 만들었어요. 네, 지금 제 블로그 투잡됩니다라고 검색해 보시면 리뷰가 거의 한 1000건 정도 되거든요. 800건 넘어서는 제가 못 셌어요. 근데 한 1000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발적이자 비자발적이자 어떤 마케팅적으로 만들어낸 리뷰들이었고 목표를 위하고 목적을 위한 그런 기록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품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블로그는요 그냥 복불복이에요, 여러분. 언제 누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거든요. 근데 블로그를 감각적으로 이렇게 십몇 년을 써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품질이 올라 그러면 저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 저품질 한번 극복한 이후에 저는 단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는 올 때 이 블로그 들어오는 방문객 수와 움직이는 그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직감을 하고 이 콘텐츠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 콘텐츠를 뭐 비공개로 돌리거나 뭐 삭제하거나 뭐 이런 다른 방법들을 써서 블로그 안정화를 시키는 과정들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는 걸리지 않는데 그 전에는 그거를 알면서도 극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저품질을 겪어봤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많은 컨텐츠를 쌓아놨고 잘 해놓은 블로그를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꾸준히 운영을 하시되 제 생각에는 그 노출이 되지 않을 때 해시태그를 활용하면 노출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 목적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상위 노출 시키신 분들의 블로그를 다 이제 즐겨찾기 해놨다가 블로그에다가 그 사람이 쓴 해시태그를 따라 써요. 그러면 그 사람 글 밑에 그 해시태그로 쓴 다른 블로거의 글 해가지고 추천이 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상위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연관 노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블로그가 그런 식으로 해시태그 노출, 연관 노출이 없었거든요. 그 기반이. 근데 몇 년 전에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블로그가 저품질이 돼도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목적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이웃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품질일 때는. 내 관심 카테고리 안에 활동력 좋은 이웃들 중심으로 움직여서 내가 찾아가는 형태로 영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이고 아까 말한 좋은 문서의 기준에 맞춰서 꾸준히 운영을 하면 반드시 극복하는 날이 언젠가 와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진짜 빨리 괜찮을 줄 알았는데 2년 반인가? 거의 3년 가까이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버티기를 했다는 게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블로그 강사들이 저품질 걸리면 버리고 새로 시작하세요라고 말할 때 저는 되게 땅을 쳤어요. 저 아까운 걸 왜 버리라고 하나. 저분들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으면 좀 복구하는 것도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애쓰는, 그냥 의미 없이 애쓰는 노력 말고요. 노출이 안 되지만 노출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니까요. 그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디 도용? 도용은 뭐예요? 도용해도 되냐? 아이디어를 도용해도 된다? 아, 어떤, 후기 쓰는 거? 네네네. 하세요, 하세요. 좋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보려면 얼마나 걸리나? 어때요? 옥주쌤 어때요? 옥주쌤 블로그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옥주쌤 좀 어떤 그 흐름 같은 거 좀 느끼시지 않나요? 옥주쌤 정도는? 소리를 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얘기하셔도 돼요, 이제. 옥주쌤, 움직이고 계셔. 들리시죠? 옥주쌤, 말씀해 주셔도 돼요. 말씀해 주셔도. 목소리가 안 들리나 보네요. 네, 안 들리시나 봅니다. 제 생각에, 저는 그 흐름을 느끼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거의 매일 글쓰기를 했었던 시기니까, 달라지는 게 눈에 확 느껴지죠. 네, 방문자의 흐름도 다르고, 댓글 달리는 거나 반응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고. 근데 저는 지금은 그 이웃 관리를 안 해요.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책 속에서 이웃 관리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이웃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자체도 소통형 블로그가 아니라 그냥 정보형 블로그의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웃 신청도 안 받고 무조건 이웃으로 추가해야지만 받게끔 바꾸고, 그런 식으로 약간 구조를 바꿨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소통형 블로그로 해서 사람들한테 꾸준히 댓글 달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해야 했다면은 블로그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보다 어떤 정보형으로, 공지형으로, 그리고 내 커리어의 기록용으로 꾸준하게 활용을 했고, 그거에 이제 그 동의하시는 분들이 제 이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꾸준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소통에 어떤 부담 없이 제 블로그에서 원하는 정보만 얻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제 블로그의 반응률이나 이런 거는 높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뭐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내는 블로그의 형태로 가고 있고, 지금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에너지를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IP로 들어오는 동시에 여러 개의 서로 이웃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업체 블로거들이 좀 괜찮은 양질의 블로거들 만나면 이웃 신청을 그렇게 해요. 근데 보면은 이웃 신청 메시지가 똑같은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다 거르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놓친 질문이 있나요? 전원택님 질문이 뭐였죠? 어디 있을까요? 제목과 내용을 변경해도 적품질과 상관이 있나요?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녹화본을 또 볼 수 있나요? 네, 오늘 녹화본은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어차피 이거를 뭐 완전히 공개하고 하진 않을 거라서 오늘 녹화본은 일주일 정도만 기간을 두고 공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내용을 변경해도 적품질과 상관이 있나요? 하셨는데 이것도 카더라 통신에서 제목과 본문 변경해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목이나 본문을 수정하면요, 이제 우선은 블로그에 상위 노출돼 있던 글도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순위가 내려가 있는 글을 수정을 했더니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로봇가 수정을 하면 그 글을 새로 읽어내잖아요. 한번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고 해야 되나? 새로 읽어내는 과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내가 크게 문제가 되는 문제성이 아니라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문제성이 있는 것들이라서 꼭 지워야 되는 게 있다, 수정해야 되는 게 있다 이러면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정하셔도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그냥 검색되는 것에 검색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카더라 통신에서도 네이버에서 검증을 해준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권장 드리진 않아요, 저도. 네. 또 이제 질문이 있을까요? 시간이 꽤 오래됐네요. 여기까지만 질문 받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잠깐 카메라 켜시고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기념인데 단체 사진 하나 찍을까요? 네, 카메라 한 번만 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또 재밌잖아요, 그죠? 추억샷. 이렇게 제가 색깔 제가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쁜 표정 지어주세요. 찍어볼게요. 하나, 네. 들어오셨네요. 좋습니다. 옥주세, 옥주세. 아니네. 저 두 개가 들어왔네요. 용클님, 지성님도 카메라 켜주셔도 좋고요. 기다려볼까요, 용클님? 원치 않으시면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 또 나중에 또 좋은 기회 돼서 다음에 또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만나 뵙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이제 나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